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분의 대표 작품을 좀 보면은 이 사람의 시의 특징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순수시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실제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영락 하면은 가장 알려진 시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도 하고 그리하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시가 대표적인 김영락의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소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하게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거 시 쓰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별로 없죠. 자, 도대체 이 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읽어보면 아주 쉬워요. 이거 초등학생 시 같기도 하고 이렇게 쉬운 시가 있나? 자, 우선 그 특징을 봅시다. 이 시를 보면 지금 이게 1930년에 쓴 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의 90년 전에 쓴 시라는 겁니다. 아주 개척기예요. 그럼 그 이전에 한용운이 있었고 김소월이 있습니다. 물론 김소월도 보면은 순수한 우리말을 많이 썼어요. 한용운도 그렇지만 그러나 님의 침묵 한자어 많이 썼습니다. 근데 90년 전 1930년인데 이 시 보세요. 여기 한자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려운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건 초등학생들 다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우리말만 골라서 썼어요. 이게 1930년에 쓴 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난 기다리고 있을 테요. 서름에 잠길 테요. 이게 뭡니까? 여성화자. 아주 여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화자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 마지막에도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 이렇게 처음과 끝. 수미 쌍괄식이죠. 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김영락의 시를 보고 모두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전에 더구나 이 계급주의에서는 투쟁, 살인, 이런 계급, 이 시에 맨 그런 소리만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계급도 없고 투쟁도 없고 그런 전투적인 용어 한마디 없습니다. 한자어도 없고 관용어도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우리말을 골라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현재형입니다. 난 지금 모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란을 기다리는 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순간은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모란이 피어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소름에 잠길 테요. 모란이 떨어지면 내 봄도 내 희망도 다 끝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란을 기다리기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모란을 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근데 모란이 져버리면 자기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1년도 다 끝나요. 그러니까 모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모란이 뭡니까? 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에 모든 가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어떤 아름다움에다가 모든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한영훈의 님의 침묵은 뭡니까? 님에 대해서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영훈은 그 님이 조국일 수도 있고 정말 부처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정말 아주 대단한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데, 아니 김영랑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모란에다가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절대적 가치를 하나님에게 둔다든지, 절대적 가치를 님에게 둔다든지, 절대적 가치를 조국에 둔다든지, 계급에다가 두든지, 아니면은 선이나 도덕 이런 데 둬야지. 아니 모란 그까이 꽃 한 송이 놓고 목숨 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 방법을 우리는 유미주의라고 합니다. 오직 미적인 것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런 태도. 이걸 또 탐미주의라고도 그러죠. 오직 미만을 탐하는 탐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분의 시는 대단히 유미주의적이다, 탐미주의적이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급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해방이 중요하지 무슨 모란이냐 이렇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김영랑이 말한 모란이란 무엇일까? 정말 꽃 그 자체일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사람은 모란이 인생의 전부야. 그런데 모란이 지금 저버린 것에 대한 서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이게 모란이 무엇일까? 우리는 시인이 시어를 사용하는 데는 1대1이 아니죠. 다의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모란의 뜻은 무엇일까? 단순히 아름다운 꽃 얘기일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뭐냐? 모란이 바로 잃어버린 조국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면은 이거야말로 고도의 그런 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다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자 이게 바로 님을 상실했을 때, 조국을 상실했을 때 그 허탈감과 다를 바가 또 없습니다.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하게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급번 내 한 해는 가고 말아. 모란이 지면 나는 끝이에요.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자 여기서 한양 우옵내다 이런 게 다 뭐냐? 그 당시 강진 사투리죠. 그래서 한양 우옵내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소월은 저 평안도 사투리를 사용했다면은 김영랑은 전라도 사투리를 썼어요. 그게 바로 이것을 향토적 언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현재를 얘기해. 그래서 다시 또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또 모란은 필 거니까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왜냐? 그 모란에게는 찬란한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찬란함이 뭘까? 피었을 때는 찬란하죠. 그럼 지었을 때는 슬픔이죠. 그게 찬란한 슬픔. 그런데 이렇게 슬픔이 슬픔이지 뭐 찬란한 슬픔이냐? 이런 것을 역설, 패러독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달리는 그 밑에도 있지만 모순 형용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찬란한 슬픔, 그래서 모순 형용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신문학사에서
1910년, 20년, 30년에 와서 정말 이렇게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섬세한 감정으로, 여기에는 전혀 어떤 정치적인 색채 없이 이렇게 순수하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김영랑의 시를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시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참 요건 굉장히 요건 좀 세련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그러니까 햇살이 돌담에서 속삭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1930년대 표현인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날에 웃음 짓는 샘물같이. 샘물을 웃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자, 돌담, 햇발, 속삭이는 웃음, 샘물, 그리고 내 마음 고운 봄길, 봄, 그리고 하늘. 이게 전부 다 아름답고 싱싱하고 희망찬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 일제하에 있었습니다. 그 일제하에 이 시는 하나도 그 절망감 없이 희망, 아름다움, 꿈을 노래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새학시, 또 사투리죠. 새학시벌에 떠오르는 부끄럼같이. 그러니까 봄 기운을 이렇게 희망찬 5월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죠. 볼에 새학시 불에 떠오르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이런 표현도 아주 감각적이죠. 새학시 볼에 떠오르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 시에 무슨 가슴이 있습니까? 시의 가슴,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는 보석일 수도 있고 색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색 색깔이죠. 그러니까 에메랄드, 보드레한 부드러운 에메랄드 빛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네, 또 하늘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는 철저히 이 아름다운 봄의 하늘을 지향하는 그런 희망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물론 시란 말 하나 있고 에메랄드 외국어가 있지만은 아주 순수한 아름다운 우리말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영랑 하면은 우리는 한자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관념어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90년 전 이 시는 한자어, 그 당시는 거의 다 한자 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한자어 하나도 없이, 관념어 하나도 없이 순 우리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아주 섬세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김영랑에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얘기는 그 다음 이어집니다. 내 마음 아시리.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다음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내 마음 아시리. 이 내 마음 아시리가 뭔 말일까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이 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이게 알아줄 이가 누구일까? 뭐 이런 거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나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시리. 내 깊은 내 마음. 날같이가 뭐예요? 나처럼 아실 사람.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참 어디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마음 내 심정 알아줄 사람 없을까? 참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는 뒷길과 속임없는 눈물에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 감췄다 내어 드리지.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이란 뭐 여러 가지 고민, 뭐 괴로움, 뭐 이런 거죠. 속임없는 눈물에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나의 그 순수한 마음을 봄에처럼 감췄다가 내어드리지. 이조시대에, 조선조시대에 유명한 황진의 시가 생각나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보여내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두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뭐 그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난 참 나의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 여기서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없는 눈물에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밴 듯 보배처럼 감췄다가 내어드리지. 님에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 하고 싶다. 아 그립다. 나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그립구나. 그런데 없어. 그러니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꿈에서나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만날 수 없다는 것.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향기가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촛불이 이제 타고 있습니다.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로운 마음은, 불빛에 연긴 듯 희미한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쓸쓸함을 고백하고 독백을 하는 것이죠. 자, 정말 그 마음의 그 미묘함을 아주 아름답고 예리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작품입니다.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그럼 이 강물이 어떤 강물인가? 내 마음의 어딘 듯, 다른 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어느 곳에 한편에, 내 마음의 어느 곳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내 마음 어느 곳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돋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반질한 은결을 돋아내. 자, 이거 보세요. 사투리입니다. 돋아오르는 아침 날빛이 뭐예요? 날일자예요. 날일자 빛. 그러니까 일광 안 써요. 일광하면 한자니까. 그래서 그 일광을 순수한 우리말로 날빛이 했어요. 그러니까 돋아오르는 아침 햇빛이 반질반질한 반짝반짝한 은결을 돋아내. 은결은 물결을 말합니다. 돋아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사투리를 아주 적절하게 잘 썼어요. 돋아오르는 아침 햇빛이 반질반질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은빛 파도를 타고 돋아오르네. 그러니까 아침 햇살이 아주 반짝한 은빛깔을 내면서 반짝반짝한 모습을 이 표현했죠.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있는 곳, 그건 내 마음이죠. 내 마음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철저히 내 마음 중심입니다. 자, 이렇게 이 김영랑의 시를 보면 정치적인 얘기라든지 어떤 관념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거 일체 배제하고 순우리말 그리고 이 전라도 사투리 이걸 이용해서 아주 자연을 마음을 특히 자신의 마음을 아주 그 아름답게 드러낸 것이 바로 이 김영랑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김영랑을 가리켜서 순수서정신, 순수란 말 붙입니다. 뭐 서정시에 애국적인 서정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는 아주 순수한 서정시다. 일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의식이 없는 순수한 이런 아름다움을 그대로 노래하는 서정시이다. 이 서정시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를 서정시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그 김영랑의 시의 특징, 시법이 뭐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시법은 동화. 동화란 말은 시에서 이건 대단히 기법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속, 내 자신으로 끌어들여서 나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동화입니다. 그럼 투사란 내 마음을 어떤 곳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는 것이 투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외부 건 것을 내 마음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내 마음을 외부에다가 붙일 거냐. 그래서 외부 것을 내 마음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는 동화, 내 마음을 외부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을 투사. 그래서 그 시법에서 이 김영랑은 철저히 외부를 끌어들이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이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강물이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을 내 마음속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시는 동화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동화와 투사를 제가 예를 또 들었습니다. 동화는 사물이나 세계를 시인 자신 속에 끌어들여서 대상을 인격화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계의 자아화, 세계를 자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정진구의 몸시라는 게 있습니다. 몸시. 몸이 시다. 이게 바로 몸시입니다. 우리 몸은 시다. 몸시예요. 자, 어째서 그러냐? 말씀은 몸이다. 그랬습니다. 언어는 몸이다. 생각해보라. 눈에 밟힌다는 말. 여러분들 눈에 밟힌다고 그러죠? 그럼 밟힌다. 눈에 밟힌다. 이건 인간 행위죠. 뭐 눈에 밟힌다. 아니 그 사람 얼굴이 눈에 밟힌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그리운 감정이죠. 그러니까 눈에 밟힌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용해서 말을 사용하는 거. 이게 몸. 자, 그럼 가슴이 아프다. 이것도 가슴이 아픈 게 아닌 사실 몸이 아픈 거죠. 그 가슴이 아프다. 이것도 아프다는 말. 국이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말씀이란 하나의 개념을 유혹한 것이다. 이를 의인화라고 하는데 객체인 말씀을 인체로 드러낸 그런 동화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밟힌다, 아프다, 시원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그 인간적인 것이죠. 인간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말인데
인간적인 것입니다. 자, 그럼 투사는 뭐냐? 이제 이런 겁니다. 투사는 동화와 반대로 대상물을 시인 자신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인 자신이 사물과 세계 속으로 투여하여 대상을 인격화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동화는 세계의 자화라면 투사는 자아의 세계화다. 이런 시를 볼 수 있어요. 옥창에서 바라보이는 조각하늘에, 옥창이란 옥의 창, 그러니까 감옥소 창문. 감옥소 창문에서 바라보이는 조각하늘에 누집 아이가 날려보내는 고운 연이다. 연이냐. 그러니까 창문으로 저 연이 하나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창문 밖으로, 그러니까 그 감옥소 창문 밖으로 연이 날리고 있어요. 푸른 하늘로 끝없이 깃떠오르려는 갈망. 연의 마음도 한없이 자유가 그리운 게다. 연 보고 연이 지금 자유가 그리워서 지금 하늘에서 날고 있구나. 그 사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건? 내가 연처럼 감옥소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고 싶다는 나를 연에다가 투사, 나의 심정을, 나의 감정을 연에 투사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김영랑의 독특한 시세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는 관념적이어야 된다, 유식해야 된다, 외려가 많아야 된다, 한자가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미 90년 전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장 잘, 그러면서 이제 사투리도 사용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잘 표현한 사람이 김영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김소월 그리고 김영랑, 그 뒤를 잇는 서정주, 청로파, 50년대 박재상, 이런 등등으로 쫙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서정시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맥을 이어서 순수한 우리말로 시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랑의 역할은 굉장히 우리 시사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순수 서정시를 쓴다고 할 때, 또 전통시를 쓴다고 할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충청도에서 사니까 이 충청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언어를 개발하면서 정말 그 감동적인 시를 쓸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네.